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후 지금과 다른 나의 모습을요. 탄탄한 근육, 늘씬한 배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지금 건강과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챙긴다고 계란, 우유, 고기를 신경 써서 드시는데도 뱃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릴 저속 노화의 비결을 알아가세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 밀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보다 오늘 말씀드릴 단백질 효율이 최대 5배나 높은 식품들이 있거든요. 5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 합성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죠. 계란을 대체하는 이 음식들로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김현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년을 앞두신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운동도 하고 계란도 챙기는데 왜 근육이 빠질까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처음에는 저도 의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답했거든요. 더 많이 드세요. 운동량. 을 늘리세요. 라고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조언을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단백질 밀도와 류신 전략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분들이 3개월 만에 확연한 변화를 보이시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인데도 어떤 식품에서 어떻게 드시느냐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모든 실전 팁을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해마다 약 1% 내외로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정도 감소율이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체 근육량이 많았고 근육을 만드는 능력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1kg 줄어들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약 50에서 100칼로리 정도 떨어져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칼로리가 생기죠. 그 남는 칼로리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전체 포도당의 80%를 근육에서 처리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져요. 결국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두세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져요.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단백질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백질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계란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해 보면
하루 필요량의 60에서 70%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침 계란 2개에서 단백질 12g, 점심 빵에서 6g, 저녁 생선 한 토막에서 15g까지 총 33g 정도로 최소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 밀도가 낮은 식품 위주로 드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빵 2조각에 잼 발라서 드시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에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죠. 이런 식사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지만 단백질은 정말 적어요. 배는 부르니까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턱없이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한 끼에 몰아서 드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충 드시다가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에 고기 많이 먹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 끼에 50에서 60g을 드셔도 다 흡수되지 않고 일부는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어 버려요. 네 번째 실수는 단백질의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 단백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백질이 있어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이에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요.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니까 몸매가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져요. 기능적으로는 더 심각해요.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들이 무겁게 느껴져요. 문 따는 것도 힘들어지고 병뚜껑 여는 것도 어려워져요.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떨어져요. 예전 같지 않다, 나이 탓인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가장 무서운 건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넘어져서 엉덩이 뼈나 척추가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배, 골절 위험이 2배, 사망 위험이 1.5배나 높아요. 그럼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최신 의학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차근차근 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대에서 70대 분들에게는 몸무게에 맞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평균적인 몸무게라면 하루에 충분한 양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건 최소 기준이에요. 근육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식품에서 섭취하느냐, 언제 섭취하느냐, 어떻게 분배해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근육 단백질 합성에서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같은 거죠.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한 끼의 류신이 충분한 양 정도 필요해요. 이걸 류신 임계점 또는 류신 역치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적게 들어있는 식품의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는데 그중 류신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계란 두 개를 먹으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류신은 적은 양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류신 기준치에는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럼 계산상으로는 계란을 상당히 많이 먹어야 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란을 그렇게 많이 몇 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칼로리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단백질 밀도입니다. 단백질 밀도랑 같은 무게나 부피 대비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대비 열량과 지방이 얼마나 적은지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선 한 토막과 빵 한 토막을 놓고 보면 흰살 생선에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식빵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양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류신 함량입니다. 생선류나 육류, 유제품에는 류신이 풍부하지만 곡류나 채소류에는 류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빵 한 토막에서 얻을 수 있는 류신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생선 한 토막에서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단백질 밀도가 높고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면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핵심 개념은 단백질 분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대충 드시다가 저녁에만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있을 때만 일어나요. 그리고 한번 자극이 되면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따라서 하루 3번 정도는 류신 기준점에 도달하는 식사를 해야 근육 합성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어요. 한 끼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총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서 충분한 양씩 먹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유리하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핵심 개념은 아나볼릭 저항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류신 기준점이 낮아서 적은 양으로도 근육 합성이 잘 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류신과 단백질이 필요하게 돼요. 이걸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한 끼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50대 이후에는 충분한 양은 되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단백질도 젊었을 때는 적은 양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넉넉한 양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먹던 식단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단백질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단백질 품질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특히 류신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 또는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해요.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은 대부분 완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류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곡류나 채소류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류신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개념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잘 소화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같은 우유라도 일반 우유보다는 그릭 요거트가 소화에 더 유리해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일부 분해되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 거. 근육을 만드는 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죠. 나무집을 지으려면 질 좋은 목재가 필요하고 적절한 크기로 잘라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근육을 늘리려면 양질의 단백질,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적절한 양씩 규칙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톱밥만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 밀도가 낮고 류신이 부족한 식품만 많이 먹어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목재를 다 가져다 놓는다고 집이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서 공급해야 효율적이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실제로 치료해드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쉽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퇴직하신 후에 시간이 생기니까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걸으시고 먹는 것도 정말 신경 쓰셨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의 식빵, 점심에는 밥에 나물들, 저녁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꼭 드셨어요. 저는 몸에 좋은 단백질 잘 챙겨 먹어요. 계란도 매일 먹고 고기도 안 빼먹고 먹거든요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몸무게는 자꾸 늘어나는데 특히 배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것 같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기도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건 쉬웠는데 왜 이럴까요?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먹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계란과 식빵, 밥과 나물, 생선 한 토막을 모두 합쳐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영양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류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근육에게 자, 이제 근육을 만들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영양소예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도 근육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육 만들기 신호가 한 번도 제대로 안 켜진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식사를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섞어서 드시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충분한 단백질과 근육 만들기 영양소를 한 번에 드실 수 있거든요. 식빵은 빼고 견과류로 몸에 좋은 기름을 드시게 했죠. 점심에는 참치 샐러드를 주로 하고 현미밥을 조금만 더했어요. 참치 한 캔에 여러 채소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면 충분한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북어채를 넣은 미역국을 주로 하고 두부와 여러 채소 반찬을 곁들였어요. 바뀐 식사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매 끼니마다 충분한 단백질과 근육 만들기 영양소를 드시게 한 거예요. 하루 전체 단백질은 늘어났지만 놀랍게도 전체 칼로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 좋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로 바꾸니까 같은 배부름을 느끼면서도 칼로리는 적게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살이 덜 찌게 되거든요. 3개월 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몸무게는 적당히 줄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나쁜 지방은 많이 줄고 좋은 근육은 늘어나 있었어요. 몸무게가 줄어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안의 변화였죠. 허리 둘레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뱃속 나쁜 지방도 많이 줄어서 병원 검사로도 확실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답니다. 더 중요한 건 몸의 기능이 좋아진 거였어요. 손 힘이 훨씬 세졌고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계단 오를 때 숨차던 증상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장보기도 훨씬 쉬워졌고 무거운 것 들 때도 예전 같은 느낌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졌고 당뇨 위험도 줄어들었어요. 나쁜 기름기도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식사 습관이 문제였어요.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점심에는 라면이나 국수로 대충 때우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드시는 패턴이었거든요. 저녁에는 밥을 많이 드시고 고기나 생선도 많이 드셨어요. 저는 저녁에 고기 많이 먹어요. 하루 중 저녁에만 제대로 먹으니까 그때라도 많이 먹어야죠 라고 하셨는데 저녁 한 끼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신 거더라고요. 문제는 아침과 점심이었어요. 아침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고 점심에도 조금밖에 안 됐거든요. 근육 만들기 영양소는 더더욱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육 만들기 신호가 저녁에 딱 한 번밖에 안 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소화도 힘들고 몸에서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이분께는 저녁을 줄이고 아침과 점심을 늘리는 방법을 써봤습니다. 아침에는 마른 오징어를 간식으로 드시게 하고 여기에 그릭 요거트를 더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충분한 단백질과 근육 영양소를 아침에 드실 수 있었답니다. 점심에는 참치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드시게 했어요. 참치 한 캔에 현미밥, 여러 채소를 넣어서 김밥을 만들면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북어채 국과 두부로 적당히 드시게 했죠. 바뀐 식사의 핵심은 하루 3번 모두 근육 만들기 신호를 켠다는 거였어요. 전체 단백질량은 비슷했지만 나누어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소화에 부담 안 가게 한 끼 양을 적당히 조절했어요. 2달 반 후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몸무게는 적당히 줄었는데 나쁜 지방은 많이 줄어 있었어요. 특히 뱃속 지방이 많이 줄어서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팔다리 근육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몸의 기능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됐는데 이제는 소화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오전에도 힘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좋아졌어요. 혈압도 좋아졌어요. 높은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 낮은 혈압도 안정됐답니다. 혈당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첫째,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을 하루 3번 나누어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전체량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게 핵심이었답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근육 만들기 신호를 켜는 게 근육을 늘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신호를 켜는 것과 3번 켜는 것의 차이가 정말 컸어요. 셋째, 기름기 적고 단백질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뱃살 빼는데 특히 좋다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많으면 근육은 늘어나고 지방은 줄어드는 거죠. 넷째, 소화에 부담 안 가는 정도로 적당히 나누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 꾸준히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걱정하셨는데 2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실천하셨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절대 피해야 할 것들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단백질이 적은 식사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아침에 빵 2조각에 잼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또는 점심에 국수 한 그릇만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식빵 2장에는 단백질이 고작 6에서 8g밖에 안 들어 있어요. 잼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고요. 국수 한 그릇에도 단백질은 8에서 1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신은 더더욱 적어서 0.5g도 안 돼요. 이런 식사를 하시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프실 텐데 그때 간식으로 또 달달한 걸 찾게 되죠. 과자나 빵, 떡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고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전혀 공급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30에서 4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 합성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남은 단백질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대충 드시다가 저녁에만 고기를 200g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 200g에는 단백질이 50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실제로는 25에서 30g 정도밖에 이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염분이 많은 가공 단백질을 과다하게 드시는 겁니다. 건어물이나 치즈 같은 건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 마른 명태포 100g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 3배나 들어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품들을 무작정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시중에 단백질 파우더가 많이 나와 있고 간편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연 식품에서 얻는 단백질과 인공적인 보충제는 차이가 있어요. 자연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또한 소화 흡수 과정도 더 자연스럽고요.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물론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류신 임계점을 달성하기 어려워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고단백 밀도 식품 5가지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건조 명태라고도 하는데 북어채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수분이 거의 다 빠져서 단백질 밀도가 극도로 높아요. 100g당 단백질이 60g 이상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류신 함량도 풍부해서 20g만 드셔도 류신을 약 1.5g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활용법은 다양해요. 국에 넣어서 끓이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올리거나 무침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어요.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리할 때 간은 최소화하세요. 원래 자체에 짠맛이 있거든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양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딱딱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시거나 잘게 찢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른 오징어와 건해산물입니다. 마른 오징어도 단백질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이에요. 수분이 빠져서 단백질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100g당 단백질이 50에서 60g 정도 들어있고 타우린도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처럼 씹어서 드시거나 잘게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한 번에 30g 정도 드시면 되는데 꼭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다른 건해산물도 비슷해요. 마른 새우, 마른 멸치 같은 것들도 단백질 밀도가 높지만 역시 나트륨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시고 다른 고단백 식품들과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참치 통조림입니다. 물에 담긴 저나트륨 제품으로요. 참치 통조림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식품이에요. 반드시 물에 담긴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담긴 제품은 칼로리가 너무 높고 일반 제품은 나트륨이 과도할 수 있어요. 물에 담긴 참치 150g 한 캔에는 단백질이 25에서 30g 정도 들어있고 류신도 2.5g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캔만 드셔도 류신 임계점을 쉽게 달성할 수 있죠.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샐러드의 메인 재료로 사용하거나 김밥에 넣거나 비빔밥에 올리거나 파스타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점심 메뉴로 특히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제품으로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들어있어요. 100g당 단백질이 10에서 15g 정도 들어있고 150g 정도 드시면 15에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류신 함량도 좋아서 150g에 2에서 2.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용이해요.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일부 분해되어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에요. 견과류나 베리류를 더해서 아침 한 그릇으로 드시면 완벽한 고단백 식사가 됩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과 블루베리나 딸기를 더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마산 치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마산 치즈는 소량으로도 단백질과 칼슘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10g만 갈아서 올려도 단백질을 3, 4g 추가할 수 있거든요. 류신 함량도 높아서 치즈 20g에 류신이 1g 정도 들어있어요. 샐러드에 갈아서 올리거나 파스타에 뿌려서 드시거나 오믈렛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으니까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20g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다른 나트륨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서 조절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한 끼 구성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 메뉴로는 그릭 요거트 150g에 호두 10개와 블루베리 50g을 더하면 단백질 약 22g, 류신 2.8g, 칼로리 약 350칼로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꿀이나 스테비아로 단맛을 더하셔도 돼요. 점심 메뉴로는 물담금 참치 1캔에 양상추, 토마토, 오이 등으로 만든 샐러드와 현미밥 소량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약 27g, 류신 3.2g, 칼로리 약 400칼로리가 가능해요. 참치에 양상추, 토마토, 오이를 더하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히 간을 하시면 됩니다. 저녁 메뉴로는 북어채를 넣은 미역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채소 반찬들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26g, 류신 2.9g, 칼로리 약 350칼로리 전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국 한 그릇에 북어채 20g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류신을 효과적으로 챙기는 추가 팁도 알려드릴게요. 참치, 건해산물, 유청이나 유제품 단백질의 류신이 특히 풍부합니다. 한 끼에 류신 2.5에서 3g을 목표로 이런 식품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세요. 운동과의 연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 후 2시간 내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섭취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운동 종류도 중요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로우 같은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을 주 2, 3회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이 근육 유지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후 식사 타이밍도 고려하세요. 운동 전 1, 2시간에는 가벼운 탄수화물인 바나나나 꿀 등, 운동 직후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과 혈압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실 때는 수분을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로 충분히 드셔야 해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염분과 총 단백질 목표를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내가 바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고단백 밀도 식품인 북어채, 마른 오징어, 물담김 참치, 그릭 요거트, 파마산 치즈,
이 중에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댓글에 나눠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를 아침 대용으로 견과류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우리가 근육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섭취하세요.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매 끼니마다 충분한 양을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대충 드시다가 저녁에만 몰아서 드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둘째, 한 끼에 류신 2.5에서 3g을 확보하세요.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돼요. 셋째, 고단백 밀도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류신도 풍부한 식품들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란도 분명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계란만으로는 류신 임계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북어채, 마른 오징어, 물담김 참치, 그릭 요거트, 파마산 치즈를 상황에 맞게 돌려가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5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단백질 밀도가 높고 류신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해야 비로소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체력의 변화를 느끼며 3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체형 변화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아요. 혈당 조절 능력, 혈압 안정, 골밀도 개선과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개인에게 맞는 단백질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와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나트륨 섭취도 함께 조절해야 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전체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별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학적인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 지금과 다른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